서울의 오래된 동네, 희망동은 거대한 망각 속에 잠겨 있었다.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저녁 짓는 냄새로 가득했던 골목은 이제 부서진 벽돌더미와 깨진 유리창만이 을씨년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거대한 재개발의 물결이 휩쓸고 간 자리에 대부분의 집들은 흉측한 상처를 드러낸 채 죽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도 단 한 채, 작은 한옥집만이 꿋꿋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집의 주인, 박순자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낡은 앨범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반들반들하게 닦인 마루와 장독대 위에서 익어가는 된장 냄새, 그리고 작은 텃밭의 흙 냄새가 뒤섞인 그곳은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다. 그녀는 연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허리는 굽었지만 텃밭을 가꾸는 손길은 여전히 야무졌고 그 눈빛은 쉬이 꺾이지 않을 단단한 심지를 담고 있었다. 그때 좁은 골목길의 평화를 깨뜨리며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비싼 양복이 터질 듯 꽉 끼는 몸집에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장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영구적인 조소가 걸려있는 듯했다. 탐욕과 무례함으로 온몸을 치장한 남자. 마상태 사장이었다. 그는 조폭처럼 보이는 부하 2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마상태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마치 제 집인 양마당을 가로질렀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를 발견하자 역겨울 정도로 느끼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는 존경심이라고는 조금도 담겨있지 않은 목소리로 그녀를 어머님이라 불렀다. 그는 이 낡은 집 대신 입주하게 될 최신식 아파트와 두둑한 보상금에 대해 떠들어댔다. 어머님, 이제 고집 그만 부리시고 저희가 드리는 보상금 받고 편하게 사세요. 이런 낡은 집이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면 쓰겠습니까? 다른 양반들은 다들 도장 찍고 나갔는데. 왜 어머님만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그의 말은 설득이 아니라 무지한 노인을 가르치려는 듯한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앨범을 덮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 집은 내 젊은 시절이고 우리 영감과의 추억이요. 내 새끼들을 키워낸 내 자궁 같은 곳이지. 돈 몇 푼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란 말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마상태의 인내심은 금방 바닥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서 거짓된 미소가 사라지고 본래의 흉측한 조소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노골적인 협박으로 변해 있었다. 할망구, 좋게 말할 때 들어. 이 동네에 혼자 남아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공사판에서 험한 일 당하기 싫으면. 얌전히 도장 찍고 꺼지라고. 이런 낡은 집. 불이라도 나면 뼈도 못 추려. 알아들어.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의 부하들이 위협적으로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왜소한 몸집보다 훨씬 더 큰 분노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마당 구석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그를 가리켰다. 썩 나가거라. 여긴 내 집이야. 내 놈들 같은 더러운 것들이 발붙일 곳이 아니란 말이다. 그녀의 기세에 마상태조차 순간 주춤했다.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바닥에 침을 뱉고는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돌아섰다. 그는 채에 올라타기 전 마지막으로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두고 봐. 이 노망난 할망구. 오늘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검은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진 후 골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박순자 할머니는 폐허가 된 동네의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자신의 작은 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마상태의 협박은 그저 빈말이 아니었다. 바로 다음 날부터 박순자 할머니의 고요했던 일상은 지옥으로 변했다. 이전까지는 조용했던 공사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굉금을 울려대기 시작했다.
거대한 굴착기가 일부러 그녀의 집 담벼락 가까이에서 땅을 울렸고 낡은 한옥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삐걱거렸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먼지와 소음 속에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괴롭힘은 점점 더 비열하고 개인적으로 변화해 갔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평생을 자식처럼 가꿔온 작은 텃밭이 건설 폐기물과 쓰레기로 무참히 짓밟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아끼는 것들을 파괴하겠다는 명백한 경고였다. 그녀는 현장 인부들에게 항의했지만 그들은 그녀를 비웃으며 무시할 뿐이었다. 구청과 경찰서에도 몇 번이나 신고했지만 그들은 서류 절차만 운운하며 수수방관했다.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에는 솜으로 귀를 막고 잠을 청했고 낮에는 묵묵히 텃밭에 쓰레기를 치우고 망가진 화초를 다시 심었다. 그녀의 꺾이지 않는 저항에 마상태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심리전만으로는 저 고집, 센 노인네를 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인적이 끊긴 틈을 타 마상태의 인부 2명이 몰래 그녀의 집 담을 넘었다. 그들은 실수를 가장하여 마당을 지나는 낡은 수도관을 렌치로 부셔버렸다. 흙탕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 순식간에 마당 전체를 진흙탕으로 만들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그들은 평상으로 이어지는 나무 계단에 나사못 몇 개를 몰래 풀어놓기까지 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의 끔찍한 광경을 발견한 박순자 할머니는 만견자실했다. 그녀는 수도관을 잠그기 위해 다급하게 밖으로 나섰다. 하지만 질척이는 진흙 바닥에 발이 미끄러지는 순간 그녀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급하게 평상의 난간을 붙잡았다. 하지만 헐거워진 난간은 그녀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부서져 내렸다.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차가운 진흙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발목이 심하게 꺾이고 팔뚝이 날카로운 나무 파편에 깊게 베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그녀를 아프게 한 것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무력감이었다. 차갑고 더러운 바닥에 쓰러진 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이와 연약함을 실감했다. 다행히 아직 이사를 가지 않은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녀를 발견하고 부축해 주었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저들은 사람이 아닌 짐승들이라고 애원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집 안으로 돌아와 멍든 팔뚝과 욱신거리는 발목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평생 누구에게도 짐이 되기 싫었다. 했다. 특히 세계를 무대로 뛰는 자랑스러운 손녀에게는 더더욱. 그녀는 손녀가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작은 문제를 털어놓으며 손녀의 앞길에 누가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혼자서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수십 년 된 낡은 전화기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거의 누를 일이 없었던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전화기 액정에는 내 강아지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희망동에 작고 포위된 한옥집과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권력의 심장부를 연결하는 소리였다. 박순자 할머니의 눈가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올 목소리를 기다렸다. 엘리시안 코퍼레이션의 최상층 이사회 회의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곳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대리석 테이블 상석에 앉은 강유진 회장은 철옹성 같은 무표정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제안을 듣고 있었다. 날카롭게 재단된 비즈니스 슈트.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긴 머리.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눈빛. 재계에서 그녀가 얼음 여왕이라 불리는 이유를 증명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수조 원이 오가는 거대한 협상 테이블에서도 냉철한 논리와 정확한 데이터로 상대방의 허점을 파고들며 판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된 회의실에는 숨 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그녀의 개인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최첨단 회의실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구형의 투박한 모델이었다. 회의 중에 절대 개인적인 용무를 보지 않는 그녀의 철칙을 아는 모든 임원들이 경악했다. 하지만 액정에 뜬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강유진의 얼음 가면이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우리 할머니,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녀의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모두의 앞에서 전화를 받았다. 회의실에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할머니 무슨 일이야? 어디 편찮으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따뜻했던 온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이내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무서운 분노가 대신했다. 그녀는 짧은 통화를 마쳤다. 회의실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모두가 그녀의 다음 행동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강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나지막하고 차가운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지배하기에 충분했다. 최 비서, 오늘 남은 내 모든 스케줄을 취소해 이 회의는 연기하고 지금 당장 차를 준비시켜. 그녀의 말투에는 어떠한 질문도 반론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경악에 빠진 투자자들과 임원들을 뒤로 한 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그녀가 뿜어내는 서늘한 분노의 기운만이 남아있는 듯했다. 잠시 후 희망동의 좁고 허름한 골목길에 주변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최고급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칠이 벗겨진 담벼락과 부서진 보도블록 사이로 잘 닦인 차체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물건처럼 이질적이었다. 차는 박순자 할머니의 집 앞에 멈춰 섰고 운전기사가 황급히 뒷좌석 문을 열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강유진이었다. 이사회 회의실의 얼음 여왕은 온데간데 없었다. 값비싼 하이힐이 질척이는 흙바닥에 살짝 빠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걱정과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할머니의 집을 둘러보았다. 텃밭을 망쳐놓은 쓰레기 더미, 부서진 수도관, 그리고 나뒹구는 난간의 잔해까지. 그녀는 그 모든 광경을 자신의 눈에 새기듯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디테일을 하나씩 확인할수록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다. 그것은 단순히 무표정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감정을 지우고 오직 목표물을 향한 파괴적인 분노만을 남겨둔 사냥꾼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작은 한옥집의 문을 향해 달려갔다. 이제 여왕은 자신의 영토를 침범한 하찮은 벌레들을 처단하기 위해 직접 전쟁터에 강림한 것이었다. 한옥의 낡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강유진은 눈앞의 광경에 숨을 멈췄다. 붕대를 감은 팔과 절뚝거리는 다리,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가 폭력의 상처를 입고 힘없이 앉아 있었다. 그 순간 재계의 얼음 여왕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손녀 강유진으로 돌아와 할머니의 곁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아픔과 걱정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아. 그 출시장들이 할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의 격한 반응에 박순자 할머니는 오히려 손녀를 다독였다. 괜찮다. 아가, 그냥 좀 헛디뎌서 넘어진 게야. 별일 아니니 걱정 말거라. 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할머니의 마음이었지만 강유진의 날카로운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의 흔적이 아니었다. 비열하고 의도적인 폭력의 결과물이었다. 유진은 할머니를 부축하여 자리에 편히 앉게 한 뒤 능숙한 솜씨로 따뜻한 차를 내왔다. 그녀는 재벌 총수이기 이전에 어릴 적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손녀였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상처를 살피는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부드럽고 다정했다.
그녀는 그 다정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차분히 물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손녀의 걱정스러운 얼굴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마상태의 첫 방문부터 시작된 협박과 밤낮 없이 이어진 괴롭힘, 그리고 당국의 무관심까지 유진은 단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묵묵히 모든 것을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개의 복수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유진은 할머니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목소리로 약속했다. 할머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약속할게. 할머니를 이렇게 만든 놈들, 반드시 자기들 무릎으로 기어서 용서를 빌게 만들 거야. 그녀의 말은 위로가 아닌 피의 맹세였다. 유진은 잠시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진흙탕이 된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2통의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전화는 그녀의 오른팔인 최 비서에게였다. 전화를 받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 여왕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차갑고 정확하고 무자비했다. 초의 비서, 주소와 이름 하나를 보낼 테니 오늘 아침까지 모든 것을 알아내. 태호건설 대표 마상태, 그의 회사 재무 상태, 개인 부채, 사업상 연줄, 약점까지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털어와. 두 번째 전화는 엘리시안 코퍼레이션의 법무팀과 보안팀을 총괄하는 한 이세계였다. 한 이사님, 알파팀을 동원하세요. 마상태와 그 핵심 인물들에 대한 24시간 감시를 붙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희망동 재개발 사업 프로젝트 전체를 심층 조사해 주세요. 모든 허가 서류, 계약서, 감리 보고서까지 전부 다요.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아주 작은 균열, 사소한 불법 행위 하나까지 모조리 찾아내세요.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2통의 전화를 마친 유진은 폐허가 된 동네를 둘러보았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그저 슬럼가에 서 있는 잘 차려입은 여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는 방금 자신의 수조 원짜리 제국의 모든 힘을 동네 양아치 수준의 한 남자를 파멸시키기 위해 총동원한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조용히 시작되었다. 그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정한 손녀의 얼굴로 돌아와 할머니와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한옥 집안의 평화로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서울의 심장부에서는 엘리시안 코퍼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오직 마상태라는 단 하나의 목표물을 향해 무섭게 톱니바퀴를 돌리기 시작했다.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태호건설의 사무실은 소란스럽고 탁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마상태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술판을 벌이며 아직 굴복하지 않은 늙은 할머니에 대한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를 겁주어 내쫓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얼마 전 할머니를 찾아왔던 고급 외제차와 젊고 예쁜 여자에 대해 언급했다. 그 말에 마상태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뭐 돈 좀 있는 집안의 철없는 손녀딸이겠지. 정의의 사도놀이라도 하러 왔나 보지. 그런 애들은 돈 몇 푼 쥐어주거나 겁 좀 주면 알아서 꼬리 내리고 강남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여자와 젊음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존재의 무서움을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며칠 후 강유진은 보란듯이 혼자서 공사 현장의 임시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녀는 CEO의 갑옷 같은 슈트 대신 평범하지만 품위 있는 원피스 차림이었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덜 위협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계산이었다. 그녀의 등장에 인부들의 휘파람 소리와 저급한 농담이 뒤따랐다. 마상태는 그녀를 발견하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 안으로 초대했다. 그는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외모에 대한 무례한 칭찬을 늘어놓았다.
그는 강유진을 자신의 권력과 돈 앞에 쉽게 굴복시킬 수 있는 예쁘장한 장식품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다리를 꼬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래서 예쁜 아가씨가 이 험한 공사판에는 무슨 일로? 유진은 그의 무례함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는 자신이 할머니의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왔으며 합리적인 보상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를 마상태는 나약함으로 착각했다. 그는 보란듯이 그녀의 면전에서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책상을 내려치며 말했다. 아가씨, 장난의 보상금은 이미 정해졌고 더 이상의 협상은 없어. 그 할망구는 우리가 주는 돈에 감사해야 할 판이라고. 아가씨처럼 예쁜 얼굴로 이런 험한 일에 끼어드는 거 아니야. 그러다 다쳐. 이 공사판 위험한 곳이라고. 얌전히 돌아가서 쇼핑이나 하고. 네일아트나 받으시지. 그는 서랍에서 현금이 가득 든 두툼한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테이블로 미끄러뜨렸다. 아니면 아가씨 몫을 따로 챙기고 싶은 건가? 이거 가지고 가서 새 핸드백이나 하나 사. 그리고 그 노친네 설득해서 서류에 도장이나 찍게 만들라고. 그의 눈빛은 그녀를 돈이면 뭐든지 하는 싸구려 여자로 취급하고 있었다. 유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돈 봉투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에서 얼음 여왕의 편린이 드러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마 사장님, 저는 사장님께 옳은 일을 할 마지막 기회를 드리러 온 겁니다. 아무래도 그 기회를 걷어차시기로 결정하신 것 같군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곧 당신이 얼마나 빈털터리가 될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의 마상태를 뒤로하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마상태는 그녀의 당돌함에 화가 치밀었지만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저 미친 강남 여자에 대해 떠들어대며 낄낄거렸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채 올라탄 유진의 얼굴은 이제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마상태의 어리석은 오만함을 뒤로하고 강유진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엘리시안 코퍼레이션의 심장부, 최상층에 위치한 그녀의 사무실은 이제 거대한 전쟁지휘 본부가 되었다. 그녀가 요청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스크린 위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그룹 내 최정예 인력들로 구성된 기업 정보 분석팀이 움직이고 있었다. 첫 번째 보고는 재무감사팀으로부터 올라왔다. 그들은 마상태의 태오 건설을 분석했다. 표면적으로는 건실해 보였지만 그 속은 사채와 불법 대출로 얽힌 카드 돌려막기식 회사에 불과했다. 그는 다른 이름으로 회사를 세웠다가 파산시키는 일을 반복하며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최근 그의 회사 계좌에서 시청의 건설 인허가과 소속의 한 고위 공무원에게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한편 현장에 투입된 보안팀 알파팀 역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그들은 24시간 감시를 통해 마상태의 덤프트럭들이 심야 시간을 이용해 건설 폐기물을 개발 제한 구역인 야산에 불법으로 매립하는 장면을 고화질 영상으로 확보했다. 이것은 그의 불법적인 원가 절감 행태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또 다른 팀은 독립적인 안전진단업체로 위장하여 재개발 현장에 잠입했다. 그들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철근과 콘크리트 샘플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소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철근은 강도가 기준치에 한참 미달하는 중국산 불량 제품이었고, 콘크리트 배합 비율 역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마상태는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었다. 그는 미래의 대참사를 예고하는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 위에 이 모든 정보들을 하나로 꿰어 맞추고 있었다. 재무자료, 감시 영상, 연구소 보고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자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부패의 실체가 드러났다. 마상태는 그저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의 가장 말단에 위치한 하수인에 불과했다. 그는 시청의 김 과장에게 뇌물을 바치고 재개발 사업권을 따낸 뒤 불량 자재와 불법 폐기물 처리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김 과장은 모든 안전검사를 눈감아주며 그의 범죄를 묵인해주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할머니의 집 한 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사익을 채우는 용서할 수 없는 거대한 사회악이었다. 유진의 사명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공공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진화했다. 법무팀장은 현직 공무원을 건드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다. 하지만 유진의 결심은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결연했다. 이 썩은 뿌리는 너무 멀리 퍼졌습니다. 감염된 가지 하나를 잘라내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뿌리 전체를 뽑아내야만 합니다. 관련된 모든 인물, 모든 계좌, 모든 불법 허가 사항을 찾아내세요. 이 부패의 사슬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스크린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부패의 관계도를 노려보았다. 중심에는 마상태라는 작은 벌레가 있었지만 그 줄기는 도시의 심장부까지 뻗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맞서 싸워야 할 적의 진짜 규모를 깨달았다. 이것은 낡은 집 한 채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다. 썩어빠진 도시의 일부를 도려내는 거대한 수술이 될 것이었다. 강유진과 그녀의 팀은 부패의 뿌리를 향해 더 깊이 파고 들어갔다. 마상태와 김 과장은 빙산의 일각일 뿐 그들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이익을 취하는 진짜 몸통이 있을 터였다. 그녀의 지휘 아래 분석팀은 희망동 재개발 사업의 주관사인 청하개발이라는 중견 건설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표면적으로 청하개발은 평판 좋은 건실한 기업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진의 재무팀은 그들의 최근 기업 공시 자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회사의 지분 구조가 최근 몇 달 사이에 매우 복잡하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유진은 직감적으로 이 지점에 무언가 숨겨져 있음을 깨닫고 그룹의 인수합병 M&A 팀을 호출하여 모든 관련 자료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몇 시간 후 최 비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극비 서류 한 부가 들려 있었다. 엘리시안 코퍼레이션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끊임없이 유망한 중소기업들을 인수해왔다. 그리고 최 비서가 가져온 서류는 불과 석 달 전 최종 승인된 한 지주 회사에 대한 인수 계약서였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석 달 전에 인수한 블루락 홀딩스의 자회사 목록입니다. 그리고 그 목록의 가장 마지막에 청하개발이 있습니다. 최 비서의 보고에 유진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응시했다. 아이러니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할머니를 괴롭힌 원수를 파멸시키기 위해 거대한 전쟁을 시작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원수는 법적으로 자신의 제국에 속한 자신의 부하나 다름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잠시 후 그녀의 입가에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천천히 번졌다. 그녀는 즉시 M&A 팀 책임자와 블루락 홀딩스의 대표이사를 소집했다. 그녀는 그들을 앞에 앉혀놓고 청하개발과 희망동 프로젝트에 대해 날카롭게 추궁하기 시작했다.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엘리시안 코퍼레이션에 인수되기 전 블루락 홀딩스의 낡은 경영진은 청하개발과 오랫동안 부패한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리고 청하개발은 마상태 같은 불량배들을 하청업체로 고용하여 더러운 일을 처리해왔던 것이다. 그녀의 인수는 의도치 않게
이 독사들의 소굴을 자신의 왕국 안으로 들여온 셈이었다. 이제야 그녀는 마상태의 오만함의 근원을 이해했다. 그는 청아개발과 부패한 공무원이 자신의 뒷배라고 굳게 믿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여자의 할머니가 그 모든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최종 포식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놀라운 발견은 그녀의 전략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 이전까지 그녀는 외부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십자군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내부에서 심판을 내리는 판사이자 배심원이자 집행관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경찰이나 언론에 증거를 흘릴 필요가 없었다. 오직 기업 총수로서의 합법적인 권한만으로도 그들을 완벽하게 파멸시킬 수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엘리시안 코퍼레이션의 로고가 찍힌 청아개발과 마상태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파일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체크메이트. 그녀는 이제 이 게임을 끝낼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심판의 날을 위한 마지막 계획이 완벽하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강유진의 방역 계획은 신속하고 정교하게 실행되었다. 엘리시안 코퍼레이션 본사 명의로 희망동 재개발 사업 긴급 현장 진행 및 안전 점검 회의 소집 공문이 발송되었다. 공문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핵심 인물들에게 전달되었다. 청아개발의 대표이사, 현장 책임자인 태오건설의 마상태 사장, 그리고 시청의 건설과와 환경과 소속의 담당 공무원들까지, 그리고 유진은 여기에 결정적인 한 수를 더했다. 그녀의 홍보팀은 주요 언론사 전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엘리시안 코퍼레이션, 자회사 투명 경영 및 윤리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 회의 개최. 그녀는 이 심판의 장을 밀실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공개적인 무대로 만들 작정이었다. 이것은 그들에게 도망칠 구멍을 단 하나도 내주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소환장을 받아든 인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마상태는 처음에는 귀찮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새로 온 모회사에 높은 양반들이 벌이는 형식적인 보여주기 쇼라고 생각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에 띄는 안전 위반 사항들만 대충 덮으라고 지시하고 유능한 현장 책임자의 모습을 연기할 준비를 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의 머리 위에서 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청아개발의 대표이사와 뇌물을 받은 김 과장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악명 높은 엘리시안 코퍼레이션의 갑작스러운 현장 점검은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나 서로의 입을 맞추고 마상태에게 두둑한 돈을 건네며 입단속을 시켰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패가 완벽하게 숨겨져 있다고 했어 스스로를 위안했다. 회의 전날 밤, 유진은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다. 그녀는 내일 집 앞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릴 것이며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곧 끝날 것이라고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그저 자신을 믿어달라고 부탁했다. 이 모든 전쟁의 시작이자 끝인 할머니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마침내 회의 당일, 희망동의 황량한 공사 현장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유진의 지시 아래 엘리시안의 행사팀은 현장의 일부를 완벽한 야외 회의장으로 탈바꿈시켰다. 박순자 할머니의 작은 한옥집 바로 앞에 단상과 의자, 그리고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까지 갖춘 전문적인 무대가 설치된 것이다. 부서진 건물 잔해와 전문적인 회의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는 낡은 한옥집의 풍경은 기이한 대조를 이루었다. 기자들은 이 이상한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잠시 후, 오늘의 주인공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좋은 양복을 차려입은 마상태,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청아개발 대표와 김 과장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도살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양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였다. 회의 시작 시각 정각, 모든 소음이 멈추고 강유진의 검은 세단이 유령처럼 조용히 현장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는 그녀의 모습에 현장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전의 소박한 원피스 차림이 아니었다. 그녀는 얼음 여왕의 갑옷, 즉 날카로운 검은색 파워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그녀의 얼굴은 얼음보다도 차가웠다. 유진은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임시로 깔린 바닥 위로.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불길하게 울려 퍼졌다. 모든 배우들이 모였다. 언론은 준비가 되었다. 심판의 무대는 완성되었고 집행관이 도착했다. 현장의 공기는 폭발 직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유진은 단상 중앙에 섰다. 그녀의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는 엘리시안 코퍼레이션의 푸른색 로고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그녀의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회의장 전체를 지배하고도 남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며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희망동 재개발 사업의 최종 투자 결정권자이자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에 앉아있는 마상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는 얼음 같은 목소리로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혔다. 이 프로젝트의 모회사인 엘리시안 코퍼레이션의 회장 강유진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청아 개발 대표와 김 과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마상태. 그의 오만하고 자신만만했던 표정은 경악과 불신, 그리고 이내 덮쳐오는 원초적인 공포로 일그러졌다. 철없는 강남 아가씨, 그가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쥔 절대 권력자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그의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뒤에 있던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떠올랐다. 태오건설의 복잡한 재무제표와 자금 흐름도였다. 그녀는 마치 대학 교수처럼 마상태가 어떻게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고 사채를 동원해 부실을 감춰왔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다. 마상태 사장, 당신의 회사는 이미 파산 상태나 다름없군요. 이런 부실 기업에 프로젝트의 현장 진행을 맡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아개발 대표님.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청아개발 대표는 식은땀을 흘리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스크린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한밤중. 태오건설의 덤프트럭들이 야산의 건설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고화질 영상이었다. 유진은 시청 환경과에서 나온 공무원을 지목하며 물었다. 이런 명백한 불법 행위가 몇 달 동안 계속되었는데 단 한 번의 단속도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압박은 계속되었다. 불량 철근과 기준 미달 콘크리트에 대한 연구소 분석 보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상태의 차명 계좌에서 김 과장의 아내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간 마상태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돈 몇 푼 아끼자고 미래의 입주민들을 잠재적인 살인 현장으로 밀어넣고 당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바치고 힘없는 노인을 협박하고 마상태 씨, 당신은 사업가가 아니라 그냥 인간 말종 쓰레기야. 그녀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이 폭로되자 마상태는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전부 조작한 거라고. 저 미친년이 그는 유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양복을 입은 엘리시안의 보안 요원들에게 즉시 제압당했다. 김 과장과 청아 개발 대표 역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회의장 출입구는 통제된 후였다. 유진은 다시 단상으로 돌아와 이 아수라장을 향해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본인은 엘리시안 코퍼레이션의 회장으로서 태오건설 및 청아개발과의 모든 계약을 즉시 파기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범죄자들을 뇌물수수, 횡령, 배임, 산업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보안요원들에게 끌려나가던 마상태가 그녀의 옆을 지나는 순간
유진은 그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 이건 네가 감히 내 할머니를 건드린 대가야.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그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가장 잔인한 복수였다. 기자들의 플래시 속에서 얼음 여왕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심판의 날이 지나간 후 세상은 강유진의 이름으로 들끓었다. 마상태와 그의 공범들은 모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거대 부패 세력과 맞서 싸운 젊은 여성 총수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고 엘리시안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자신의 제국을 한층 더 견고하고 위대하게 만들었다. 강유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몇 년간 인수한 모든 자회사에 대한 대대적이고 무자비한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그녀는 제국의 구석구석에 숨어 있을지 모를 또 다른 부패의 뿌리를 모조리 뽑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힘은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의 가장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일주일 후 강유진은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 장소는 공사 현장이 아닌 희망동의 작은 주민센터였다. 그녀는 기존의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희망동 역사보존 및 도심 재생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새로운 계획은 낡은 것을 모두 부수는 것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한옥집을 포함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은 보존하고 그 주변으로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녹지 공간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단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개발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아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상생의 비전이었다. 그녀는 진정한 리더의 품격을 보여주었다. 세상의 모든 소란이 잠잠해진 어느 평온한 오후. 강유진은 보기 드문 휴가를 내고 희망동의 할머니 집을 찾았다. 더 이상 집을 위협하는 소음도, 불안도 없었다. 마당의 텃밭에는 새로운 모종들이 심겨 있었고 부서졌던 난간도 말끔하게 수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파워슈트 대신 편안한 일상복 차림으로 할머니와 함께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특별한 대화 없이 그저 함께 갓 쪄낸 옥수수를 먹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참 만에 박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손녀의 손을 잡았다. 아가, 네가 너무 강해지기만 하는 것 같아. 할미는 걱정이다. 내 어깨에 짐이 너무 무거워. 저리 차가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해서. 할머니의 눈에는 재벌 총수가 아닌 그저 사랑하는 손녀에 대한 애틋함이 가득했다. 그 말에 강유진은 처음으로 할머니 앞에서 자신의 진짜 속내를 드러냈다. 그녀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할머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할머니한테서 배운 거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져야만 한다고. 할머니가 가르쳐 줬잖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얼음 여왕이라고 부르지만 할머니는 진실을 알지. 내 힘은 회사나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바로 여기서 할머니한테서 나오는 거야.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이 모든 전쟁의 이유이자 가장 완벽한 보상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툇마루 너머로 평화를 되찾은 동네 위로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내리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그리고 얼음 여왕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와 가족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가장 따뜻한 힘의 원천을 확인하고 있었다.